둘째 날 여정의 시작은 바다로부터입니다. 아 여기 맞아. 이곳은 캠프스 베이. 왼쪽엔 라이언스 헤드, 오른쪽엔 12사도 산맥이 도시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파도를 보고 산책길에 구름이 내리는 산을 봅니다.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도시,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풍경이자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시의 끝을 지나 바다가 세상을 바꾸는 곳으로 향합니다. 물개섬으로 향하는 배는 하우트베이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역은 어업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작은 항구로 아침 시간대에는 어선과 관광선이 섞여 움직입니다. 물개섬으로 가는 배는 해안선을 따라 20분 정도 이동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위가 오늘 목적지인 두이커 아일랜드입니다. 섬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변으로 몰려드는 물개의 울음소리 때문에 상당히 멀리서도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접근할수록 파도, 바람, 물개의 울음이 한데 섞여 이 지역만의 특이한 사운드를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물개들의 행동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이커 아일랜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섬에 직접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관광선이 일정 거리까지 접근하며 물개들의 행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생태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해안 생태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좋은 관찰 포인트가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물개 한 마리가 저희를 배웅해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걔 아니야? 희망봉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량함 속에서도 생명은 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곳의 식생의 이름은 핀보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아프리카 고유의 생태계입니다. 바람과 염분을 견디기 위해 식물들은 낮게 엎드리고 뿌리로 버텨냅니다. 천여종의 식물이 자라지만 그 절반 이상은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바람과 척박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 그것이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케이프 포인트. 케이프 포인트는 아프리카 남서단에서 해류와 풍향이 크게 바뀌는 지점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대륙의 최남단이 아니지만 해양 항로가 실제로 꺾이는 핵심 전환점입니다. 시계 몇 시에 인도양에서 남대서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항해의 난이도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케이프 포인트 일대는 높이 200m 안팎의 절벽과 강풍이 특징입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선박 사고가 잦았습니다. 케이프 포인트에는 등대가 2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걸어 올라가는 곳은 절벽 위 해발 249m 지점의 옛 등대입니다. 그러나 이 등대는 너무 높은 위치 때문에 안개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19년 절벽 아래 해발 87m 지점에 신등대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항해 안내에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낮은 지대의 신등대입니다.
그래서 케이프 포인트에서는 관광객과 항해자가 바라보는 등대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방문 당시에도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케이프 포인트는 관광 명소인 동시에 두 대양의 흐름이 부딪히고 재편되는 남해 항로의 분수령이자 실제 항해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지점입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몰아치고 계단은 끝없이 이어져 한 발 내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이라 그런지 그 모든 순간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이 지역은 대서양과 인도양의 해류가 만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선처럼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동쪽의 따뜻한 에귤러스 해류와 서쪽의 차가운 벵겔라 해류가 이 일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두 해류는 성질이 크게 달라 수온, 파도의 방향, 물빛의 결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케이프 포인트는 예로부터 남반구 항해 난이도 상승 구간으로 기록되었고 선박들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항로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점심은 케이프 포인트 인근의 투 오션스 레스토랑에서 진행했습니다. 인도양과 대서양이 각각 펼쳐지는 해안 구간과 가까워 전망이 넓게 열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점점 거세지는 비바람을 피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케이프 포인트를 때리던 강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햇빛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은 날씨가 빠르게 변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맑아진 하늘과 따뜻해진 공기 속에서 희망봉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도가 진짜 장난 아니다. 바지를 벗고 있는데. 부담.
희망봉. 흔히들 아프리카 남부 해안의 끝을 떠올리면 대부분 희망봉을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 희망봉이기 때문입니다. 1488년 항해사 디아스가 가장 먼저 도달한 지점도 바로 이곳이고, 원래 이름이었던 폭풍의 곳을 포르투갈 국왕이 희망의 곳으로 바꾼 것도 상징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해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배의 항로가 실제로 꺾이고 해류와 바람이 바뀌는 지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둘러본 케이프 포인트 일대입니다. 바닷물의 색, 파도의 방향, 풍속이 케이프 포인트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제 항해 기준점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희망봉이 아니라 바로 그 케이프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등대 역시 케이프 포인트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도와 역사송에서 유명해진 이름은 희망봉, 항해와 지형적으로 중요한 실질적 기준점은 케이프 포인트. 같은 곳 지역에 있지만 두 곳이 담당해온 역할은 이렇게 다릅니다. 저 또한 실제 관광객으로서 뭔가 더 여운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던 곳은 케이프 포인트가 조금 더 컸었던 것 같고, 희망봉은 단순히 역사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한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예상과는 달랐던 희망봉 관광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아프리카 펭귄을 보러 볼더스 비치로 이동했습니다. 볼더스 비치. 볼더스 비치의 아프리카 펭귄은 1982년 단 2쌍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약 2,000에서 3,000마리까지 늘어난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펭귄 서식지입니다. 볼더스라는 이름은 해변을 둘러싼 둥근 화감한 바위에서 왔습니다. 이 바위들이 파도를 막아 펭귄들에게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저 숲이 대부분 들어가서 쓰는데요. 그리고 새벽 일찍 사냥을 나가고 잡아먹고 단체로 몰려나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단체는 뭐래? 어디? 아, 네네. 이렇게 우리는 볼더스 비치에서 희망봉 투어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체프먼스 빅 드라이브. 체프먼스 빅 드라이브는 케이프타운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해안도로입니다. 미국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호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 이탈리아의 아말피 드라이브와 함께 여행 전문지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세계 대표 해안도로 중 하나입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약 9km의 도로는 바다와 암벽이 동시에 눈앞에 들어오며 달리는 동안 풍경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15년부터) (1922년까지) 노동자들은 밧줄에 몸을 묶고 수직 절벽을 직접 깎아 하루 몇 미터씩 진척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의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기적처럼 완성된 도로라는 말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워터프론트에서 또 식사를 했습니다. 2회차 방문이라 익숙한 곳이었지만 저녁 야경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모란에 위치한 산타아나 스파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행만큼 음식도 만족스러웠고 이렇게 케이프타운에서의 2일차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